우리 두 번째로 저 주니어입니다. 저 김태경 박사님, 저 장달중 교수님께서 뭐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 연습하셔가지고 언젠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에 올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뭐 막내 비슷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평화라든지 통일에 대해서 세대 간 대화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을 했는데 저희 세대에서 만들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동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이제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이 통일의 중요성을 말씀하셔서 이 자리가 생겼다는 거, 그리고 또 조동호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난 포럼을 말씀 주시면서 미래 세대가 뭘 말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야 되겠다라는 두 개가 이제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 지점에서 좀 미래 세대를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통일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냥 공부하면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이제 30년 이후의 어떤 발전안에 대해서 여러 논의를 공부하면서 막상 이제 통일은 거의 뭐 어디에서도 정의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래 세대의 관점에서는 통일이라는 게 어떤 미래인지가 좀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주얼라이즈가 안 되고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그것이 뭐 평화든 통일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미래를 보여줄 수 있는, 그것도 상당히 복수적으로 다양한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어야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으로 이제 내러티브가 감동이 있어야 같이 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 시나리오의 설계, 내러티브의 완성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좀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들이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느 정도로 보여야 되는가 생각해 보면 좀 가벼운 느낌으로 제가 이제 디스토피아 영화 중에서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이제 2006년에 나온 2027년을 그린 디스토피아 영화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어떤 미래인지가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근데 어쩌면 미래 세대에게도 그런 디스토피아는 일종의 회피 미래라고 한다면 회피 미래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규범적인 미래로 통일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선택들이 대안들이 주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아까 미래 세대가 뭘 말하지 않는가로 생각한다면 통일이 어떤 규범 미래로서 매력이 있는가 이런 이제 질문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국회에서 뭐 한반도 미래위원회가 됐든 어떤 명칭을 붙여서 초당적인 포럼을 얘기한다면 그런 시나리오들이 주어지고 그런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어떤 정치 영역이 아니라 뭐 기술, 사회, 환경, 정치, 경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떤 미래가 좀 복수적으로 그려지고 거기서 이제 통일을 그릴 수 있는 어떤 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미래 시나리오 빌딩에 있어서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사물의 의회라는 포럼이 있었습니다. 사물의 의회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브리노 라투르의 이제 인간과 비인간이 다 대표가 돼서 포럼을 여는 것이죠. 그런 이제 의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때 이제 여러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첫 번째 대한민국에서 그 기후 시민 의회로서 이제 사물의 의회를 열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정부에 대한 요구안을 냈는가 하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어떤 시민 의회로서 인간만이 아니라 이제 미래 세대에 또 지구에 거주하는 모든 존재들의 어떤 권리에 대한 인정.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참고로 4분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에 있어서 그 동물권이라든가 그 인간과 비인간 공존을 위한 불편을 감수할 의무라든지 좀 새로운 언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좀 같이 고민하면서 통일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도 어떨까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 말씀드린 거는 김 박사님을 압박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는 시간을 좀 더 충분히 가지자라고 이사장님을 압박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순서를 팻말 순서대로 제가 본 순서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봉기, 김갑식, 김형석, 고유환 이렇게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봉기 박사님, 저 핵심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간을 좀 맞추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대북 정책에서 이제 초당적 협력 관련해서 평화 우선과 통일 원칙 문제의 갈등을 독일 사례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베를린에서 개최된 14차 한독 통일 자문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질문할 기회가 있어서 독일의 경우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요하네스 루데비라고 당시 콜 총리 경제보좌관이 답변을 주셨는데요. 사실 기민당도 보수인 기민당도 평화 공존의 정책을 추진했다.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 다만 매일 우리가 하루 3번씩 통일을 외칠 수 없으니 특정한 조건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 조건을 만들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으니 기본법상에 있는 통일 의무 조항을 유지하면서 기다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 좀 그게 저한테 완전한 답이 안 됐던 게 사실 그 당시 독일은 콜이라는 총리를 다행히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에 3인당의 오스카 라퐁텐 같은 사람을 총리로 가지고 있었다면 통일이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김성환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정책 결정자나 미래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통일관이나 그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독에서 1969년에서 이제 3인당의 브란트 총리 집권 이후 평화 우선과 통일 원칙이 이제 충돌을 했는데 서독의 경우 1968년부터 민족 상황에 관한 보고를 매년 국회에 정부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인당, 기민당의 이제 당강령에 통일 관련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고요. 근데 사실 3인당이 이제 1969년, 82년 집권했을 때를 보면 통일, 민족, 정책 초점 3가지를 보면 통일은 상징적 목표에 머물렀고 장기적 가능성에만 염두를 뒀는데 이 장기적 가능성도 점차 약화됐습니다. 그리고 민족이라는 강조점도 역사적, 문화적 공동체로서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초점은 평화, 안정, 현실주의에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기민당은 이제 1982년에서 89년 집권했을 때 통일 관련해서는 이걸 국가적 임무로 했고요. 실현 가능한 정치적 과제로 도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민당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족 관련해서는 당연히 통일의 규범적 정치적 근거로 삼았습니다. 기민당의 경우에는. 그리고 정책 초점은 통일 담론의 재정치화를 점화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서독에서 문제점은 이 오퍼레이티브 골하고 노모티브 에임이 헷갈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교류협력이라는 아니면 평화를 공존하는 이 오퍼레이티브 골에 전부 다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노모티브한 에임, 좀 더 궁극적인 통일이라는 목표를 사실은 잊어버렸다는 건데 아까 홍 차관님도 언급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어쩌면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오퍼레이티브 골에 치중을 하게 될 텐데 이것이 사실 전술적으로 또 타당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통일을 추진한다면 이게 상대에게 저희가 평화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정부의 아젠다에서 이제 점차 약화되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경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할 경우 이제 서독 같은 경우는 사실은 69년 브란트가 들어오면서 전독 문제부를 내독 관계부로 바꾸면서 전독 문제 연구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부의 연구기관이나 통일과 나눔 같은 민간이 아마 이를 떠맡는 것이 타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독일의 통일 사례를 보면 기민당이 통일 이전에 통일을 주장했지만 1990년 통일 준비 정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그나마 이제 그동안 어떤 독일의 정치적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통일을 나갈 수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이런 점에 좀 유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갑식 박사님. 예, 저 김갑식입니다. 오늘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평화를 유지하되 통일로 향해 가자 하는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그 젊은 층들의 통일 의식의 변화를 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뭐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상이 변했고 사람도 변했고 이제는 통일도 변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이 수립된 지 80년이 안 됐는데 헌법이 9차례 바뀌었습니다. 현재 헌법인 87년 헌법이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헌법이 고정불변하고 계속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또 언젠가 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러한 고민이 하나 듭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층들의 그 통일의식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요. 그 젊은 층들의 그 결혼관과 통일관을 같이 비교하면서 좀 그들의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통일 과정을 비유할 때 내세우는 게 혈연관계 또는 부부관계 이 두 가지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피를 나눈 그 철륜 관계에 있는 형제 관계로 비유되어 서로 싫더라도 그 관계를 쉽게 끊어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오늘 이사장님도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동독은 거기에 나와서 이민족 이국가를 이야기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북한은 이 국가를 이야기했지만은 일민족과 이 국가 사이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그 혈연과 언어인데 언어는 이미 남과 북을 나눴지만은 피는 어쩔 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일민족과 이민족 그 어중간한 그 위치에 놓고 그 아예 민족을 이야기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러한 그 혈연 관계보다는 그 통일 문제를 남북 관계를 부부적 관계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그 사람들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형제 관계가 아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집안끼리 정혼한 아직까지는 이 정혼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는 못하고 집안에서 정해지는 혼사이고 결혼하면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큰 사업체도 뭐 가령 물려받을 수 있으니 그냥 결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의 공동생활 그 부부적 관계의 거주 형태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서로의 생각과 여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존중에 따라 거주 형태 결혼 생활이 결정되는 거죠. 그 가령 결혼했지만 첫 번째 그냥 공동으로 마련된 공간에서 같이 거주한 채 최대한 상대방의 경제 사회 생활을 존중하고 간섭을 하라는 형태. 이른바 뭐 열압의 형태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주거비 및 식비 공동 생활 경비를 마련하고 그 가정의 중요한 일은 같이 해결하되 상대방 집안의 일, 뭐 시댁이라든 친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연방의 방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결혼 형태, 단일 체제를 상정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경제 문제로만 결혼 생활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고 결혼이라는 것도 결국은 각자 현재보다 더 인간답고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각각의 형태가 그 엔드 스테이트는 아니고 언제든지 그 형태가 변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결혼의 형태를 부모가 선언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자신의 상황과 비전, 호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통일 통합의 방식을 하나의 가정으로 이해하고 그 과정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그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한 거부감이 약해되고 통일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그런 제 나름대로 한번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창환님.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DJ 정부 때 그다음에 MB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청와대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직접 봤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조동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이도 있지만 이제 공통된 게 많고 그리고 그 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그냥 대사를 그르칠 정도의 그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리고 또 이혜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는 되지 않더라도 협의를 하고 그래도 이제 불러간다는 거예요. 뭐 최근에 보면 우리 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리큐인가 그 하시면서 기자회견을 한 것도 보면 이제 북한이 통일을 이야기 안 하지만 통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반도 전체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발전을 통해 점진적 단계적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진보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기 위해서 그냥 뭐 북한이 맞춰주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보기에 보수와 진보 정부가 변화하고 비록 통일 정책의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뭐 그렇게 아주 문제를 그르칠 정도의 그건 아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선 순위의 차이가 있다고 봐요. 아까 우리 이영선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통일 문제는 이제 국민의 우선순위도 있지만 결국은 이제 최고의 그 VIP 대통령의 우선순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에 붙여보면 김대중 정부 때도 남북 관계 정말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그 김대중 대통령이 저 통일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항상 두고서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은 통일보다는 뭐 경제 쪽,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통일보다는 뭐 좀 다른 쪽,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이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저기 그 김성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정치권에서 이제 통일에 대한 그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전문가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론 활동을 통해서 이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 약간 좀 다른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가 초당적 통일 정책을 하면서 자꾸 보수와 진보가 좀 다르다라는 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좀 불편한 진실인데 이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잡는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북한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달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북한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고 거기에 가장 우리가 이제 적합적으로 이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뭘까라는 쪽으로 이제 보수 진보를 상징하는 전문가분들이 그런 그 대안과 정책적인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방향으로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현재 보수 진보 간의 가장 큰 그 쟁점 그거 같아요. 한반도 비핵화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거 하고 그다음에 한반도 통일론 이제 두 국가로는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다음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정말 담론도 하면서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모색하는 쪽으로 포럼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유원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통일 문제가 풀리지 않는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안에서 찾아본다면 통일 문제가 좀 너무 정치화돼 있다. 오늘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유신헌법에서 통일이 대통령의 의무 조항으로 들어갔고 또 이제 그 제헌헌법에서 영토 조항이 그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규정된 것, 아마 그 두 가지가 그 갈등의 아주 핵심적인 요인들이 아닐까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지난번에도 우리 논의 과정을 이제 국회에 좀 전달해서 국회 안에 뭐 이런 관련 그 정부적인 어떤 초당적인 기구를 만드는 건의를 해봐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국회는 개헌 문제에서도 지금 뭐 권력 구조나 이런 데 관심 있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봉기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전동문제연구소 독일에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일관했다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통일연구원이거든요. 저도 거기서 일을 했지만 90년도인가 만들었는데 지금 19번째 원장이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전동문제연구소의 킨 소장은 자기가 그 연구소를 만들 때 소장이었는데 통일될 때 끝났대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가? 아까 그게 이제 연정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를 오늘 이제 해답을 얻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 우리 통일연구원장도 앞으로 통일될 때까지 하는 걸로 그 입법안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농담을 하긴 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정치화 문제가 극복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국가론 문제인데 그 부분 제가 이번에 한번 어디서 논문 하나 쓰라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까 사실은 보수 정부에서 두 국가 해법을 초기부터 만들어 왔어요. 그러니까 그 헌법은 그렇게 있어도 박정희 때 6.23 선언이라든가 노태우 때 7.7 선언 그리고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기본 합의서 다 그게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거든요. 그게 이홍구 총리가 칼럼에도 그렇게 쓴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에. 그런데 이제 헌법이 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국가연합을 커먼웰스라고 표현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헌법과
두 국가론 문제와 이게 이제 역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는 내년에 한번 저도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지금 그 조동호 교수님이 아주 역작을 쓰신 거를 이렇게 나눠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저도 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셔서 고맙다는 생각이고, 그런데 이제 이 제목이 남북 경협 80년이에요. 그 80년 동안에 경협을 했는데도 지금 단절됐거든요.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게 북한하고 문제예요. 합의문, 남북 합의서, 뭐 통일부 여기 차관님들 계시지만 뭐 이렇게 되잖아요. 합의서 하나도 이행되는 게 없어요. 그런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제 알려면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동국대 북한학과에 그 94년도에 첫 학과가 생기고 첫 교수로 부임했는데 6개 대학으로 확대됐다가 지금 동국대 북한학과 하나 남아 있는데 그것도 한 20명 정원밖에 안 돼요. 유월 교수님 고대도 결국은 우리 끝까지 버티자고 했는데 뭐 다른 쪽으로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발표하실 때 이사장님께서 그 전문가 양성, 대학 지원, 그 전문가 대학원생들 지원 이거 많이 하셔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이 지금 통일과 나눔 재단에서 그 학부생들 좀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통일에 되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또 책 역절 쓰신 조동호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름 하 박사님 부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하경석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좋은 말씀 듣고 필기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원래 생각해왔던 발언은 그냥 제하고 오늘 들으면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임수진 박사님이 자라면서 평화에 익숙해져서 컸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몇 살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저는 반공 교육을 세게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뒷산 가서 삐라도 죽고 저기 이승복 어린이 그 동아일국 감상문 공산당이 싫어요 이것도 하고, 그게 이제 매년 초등학교 내내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학교 내내. 근데 이제 그 시대 때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소위 이제 통일에 대한 담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일종의 폭력적으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었고, 근데 그게 동일한 메시지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반대로 또 똑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지나면서 그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하면서 그때 저희한테 또 대학생인 시절에 들려왔던 메시지도 그 어릴 때 받았던 그런 통일에 대한 이 강압적인 메시지가 또 동일하게 반대 진영으로부터 또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복합적으로 해소하는데 저는 이제 뭐 지금 국제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대를 제가 이제 그 영포티에 딱 한가운데 있는 세대인데요. 위 눈치 보다가 밑에 세대한테 꼰대 소리 든 딱 그 세대인데,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희망을 보는 것은 이 세대가 K-팝 데몬 헌터스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매기강 감독 아시죠? 그 감독이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그러니까 위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아래 세대가 뭘 하고 있는지도 이해하는 끼인 세대가 소위 새로운 것들을 융합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모든 논의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왜 그런 말씀들을, 왜냐하면 30-40년을 넘게 배워왔으니까. 근데 지금 밑에 세대들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담론이나 AI, 그리고 우주 시대, 뭐 화성으로 간다는 일론 머스크, 이런 담론들도 저희는 이해를 하고서 글을 쓰고 생각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걸 융합해낼 수 있는 주제들이나 환경이나 특히 이제 주제에 있어서 좀 기존에 논의되었던 틀에 박힌 통일에 대한 담론 말고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다른 식의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게끔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한참 정치학 처음에 공부할 때 이제 소위 이제 역사의 발전이 끝이 났는가 아니면 또 계속 또 다각질서가 되고 있는가, 이런 논의가 또 최근에 또 비슷하게 또 반복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스태그넌트 올더가 오는가 아니면 또 계속 변동이 될 것인가,
이런 담론들이 반복적으로 되는데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는 젊은 학자들과의 소통도 늘려주시고 하면 이 모임이 조금 더 진취적으로 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주제 넘게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양 박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저 초당적 통일 정책의 필요성까지 얘기했으니까 제가 이제 향후 과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당적 통일 정책이 왜 안 되는지, 저해 요인은 무엇이고, 또 초당적 통일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촉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고요. 왜냐하면 예멘은 남북 예멘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통일선언에서 통일되었는데 통일정부 구성하는 선거 과정에서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깨졌느냐 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부족 세력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두 번째는 종교적으로 이슬람을 강요하는 것과 남예면은 사회주의 문화에 익숙해진 그런 충돌 때문에 깨졌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초당적 통일 정책이나 통일 공감대 안 되는 것이 뭐 지역적 차이나 갈등, 세대적 차이나 갈등, 계층 간, 계층에는 뭐 빈부도 있고 뭐 계급적도 있고요. 또 이념적, 뭐 또 넓게 보면 남북 간 이제 그런 것이 우선 생각이 나고요. 두 번째 촉진 요인은 서독의 경우에 보면 여야가 좀 바뀐 느낌이 드는 정책이 있었거든요. 그걸 뭐 초당적이라 보기에는 좀 뭐 교차적인데 1979년에 소련이 SS-20이라는 중거리 핵미사일을 동구국가에 배치했을 때 그럼 나토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서독이 그때 3인당 정부인데 미국의 퍼싱2 그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데 동의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중 결정이라고 도펠베슐러스라는 걸 통과시키는데요. 그것은 83년까지 계속 소련과 중거리 핵 감축 협상을 계속하되 83년까지 타결이 되지 않으면 미국 퍼싱2를 서독에도 배치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정책을 이제 수용한 거고요. 두 번째는 1983년, 84년 19억 5천만 마르크라는 엄청난 차관을 동독에 주기로 결정한 것이 콜 정부입니다. 그럼 왜 콜 정부는 그런 결정을 했느냐 하는 것은 동독이 외환 위기로 빠져서 혼란해지고 불안해지면 여러 가지로 서독에도 그게 혼란이 미친다는 거였고요. 그 도펠베슐러스는 다시는 독일 땅이나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어떤 위기 의식에서 촉진 요인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한번 토의해 보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영관 교수님. 제가 여기서 쭉 들은 거의 결론은 이 내년도의 사업이라고 할까 이것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강원택 교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볼 건가? 이게 업데이트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돼야 된다면은 어떻게 업데이트가 돼야 되나? 뭐 두 국가로는 어떻게 봐야 되나? 이런 구체적인 그러나 굉장히 핵심적인 이슈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번 모일 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이 좀 손에 잡히는 그런 논의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참여를 좀 넓힐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정치하는 분들은 워낙 중요한 일에 바쁘셔가지고 못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임의 취지를 잘 설명을 하면은
오실 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기 와 계신 언론인들은 세 분이신데 언론인들을 좀 더 많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정치 개혁을 하지 않으면 초당적인 논의는 힘들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양호 차관님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의 그 정치 체제라고 하는 거는 all or nothing이고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하는 그런 정치 풍토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초당적 논의가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 정치적인 혼란기에 정치개혁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다시 무의로 돌아갔는데 이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이 하는 모든 정책을 부정을 해야 되고 또 여당은 뭐 또 여당이 야당 되면 똑같은 일을 갖다가 반복을 해야 되고 하는 게 우리 정치 문화인데 이게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근데 이거를 누가 고칠 수 있을 것인가? 결국은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을 압박을 하고 하는 작업들이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그래서 언론인 참여 문제를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용수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용수입니다. 뭐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부터 2019년 그 하노이 회담까지 북한이 나오는 정상회담을 다 이제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뭐 통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제 피가 끓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최근의 상황을 보면 이 남북 관계는 더 좋아져야 하고 진화해야 하는 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역대 남북 관계 중에 이렇게 그 반목을 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뭐 통일문화연구소장을 맡고 있지만 조금 한가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서 대단히 활기를 띨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아니나 다를까 한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름 몇 가지 이렇게 뭐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스스로에게. 오늘도 뭐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은 왜 젊은 세대들이 보수화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까? 뭐 제 개인적인 결론은 천안함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0년 3월 26일이었죠. 두동강이 난 천안함이 건져 올라오는 모습을 본 세대들 그리고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10살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35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인성이 형성될 때 북한의 아주 공격적인 모습을 봤던 사람들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절박하게 다가올까, 감성적으로 다가올까, 그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김정은이가 취임한 직후죠. 북한에서 책이 한 권 나옵니다. 김정일 장군의 통일일화라는 책인데 그 서문에 보면 이런 첫 마디가 이겁니다. 통일은 애국이고 분단은 매국이다. 김정은이가 집권한 이후에 나왔던 책에서 그렇게 나왔는데 10년 만에 김정은이가 이 국가론을 교전 중인 적대 관계 이 국가론을 들고 나왔는데 왜 이럴까? 추정은 가능하지만 바뀐 상황들을 좀 절감하게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일은 상대가 있고 또 상대가 통일을 안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조선말 대사전에 지원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거 지워버려라. 그러니까 남쪽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말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쌀과 비료로 우리가 북한을 다루고 레버리지로 활용했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그리고 핵과 관련돼서도 기술적으로는 완성도가 높아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낯선 북한을 지금까지 80년 동안 겪어보지 못한 낯선 북한을 상대를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얼만큼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까? 아까 뭐 김성환 교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 준비하는 과정이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자면 통일 정책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대북 정책이라고 하는 단어로 좀 스코프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통일 정책에 대한 초당적인 컨센서스는 저는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헌법에도 되어 있고요. 지금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수든 진보든 통일에 적과 통일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테니까요. 그 통일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대북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도 여전히 취재를 한다거나 하다 보면 북한에 대한 평가가 이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대북 제재의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분명히 팩트는 하나일 텐데 한국에서 분석하는 경우가 어느 분이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집니다. 그리고 북한 경제의 지금 사정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그 진단을 근거로 대북 정책이 이루어질 텐데 그 진단마저 지금 이념에 따라 가지고 흔들리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라도 그런 컨센서스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분이 6분 계십니다. 그분들을 포함해서 또 추가 말씀하실 분들 저렇게 시간은 좀 핵심만 좀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많은 토론을 들으면서 진짜 많이 배웠고요. 저는 초당적 통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항상 우리가 초당적이라기보다도 통일 정책을 논의할 때 북한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하자 가게 되면 대방이 북한인데 북한을 김정은으로 국한시키는 거 기본 그건데 저는 초당적 통일 정책에 북한이 항상 고려돼야 되지 않냐. 그래 다음번 토론에서는 좀 그런 게 좀 더 많이 광범위 논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이사장님이 하는 데서 인텔리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지금 한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 탈북자 인텔리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한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제가 가만 관찰한 데 의하면 탈북 인텔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딘가 모르게 북한 주민이 생각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탈북 인텔리들과의 어떤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논의하셨지만 두 개 국가론을 논의해야 된다고 말했는데 거기서 오늘 이거 두꺼운 거 저도 교수님 책을 제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못 봤지만 거기서 제일 머리에 남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두 개 국가론을 북한 따라가게 되면 훗날에 북한이 그걸 바꾸게 되면 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북한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 듣으니까 진짜 그런 경우도 있네. 이런 생각해서 두 개 국가론부터 진짜 어떻게 토의해서 우리가 아직 국가적으로 어떤 방향을 잡은 것 같지는 않고 각이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토론해 보자는 거 저도 한 표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 변호사님. 예, 제가 생각했던 많은 부분 이야기들이 이미 나왔는데요. 여기서는 논쟁이 있는 현재 논쟁이 있는 그런 이슈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논의의 폭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깊은 생각을 덜 하니까 우리가 예컨대 두 국가론 꼭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국가론에 대해서 각자 피상적으로 이야기하지 저는 깊이 있는 논의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글도 별로 못 봤고요. 그냥 각자 수준에서 그냥 몇 페이지 정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그 생각에 대해서 다른 견해가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두 국가론만 해도 한 두어 번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이시고 이제 역시 연배가 다양하니까 그런 논의가 왜 나왔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왜 통일해야 되는가 이슈에서 아까 민족 경제 그거 둘 다 안 먹힌다는 거니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인데 그럼 왜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 왜 바뀌었느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두 국가로 2013년 적대적 두 국가 평화적 두 국가 나왔기 때문에 상황이 바뀐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야기인데 그게 일반인하고 전문가하고 다른 이유가 여긴 전문가들이고 생각을 깊이 하니까 논의의 폭을 넓히고 기존의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타당성들을 여기서 좀 끌어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런 걸 놓고 생각을 해보자. 이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